네, 최근 북한의 움직임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과 강명도 경민대 교수 이렇게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북중 관계에 대한 얘기 좀 먼저 나눴으면 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 북한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중국 역시 최근에 북중 국경 부분에 자주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변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평가하는 대로 네. 일정한 수준에서의 어떤 북중 간의 화해의 물꼬가 터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측이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그런 판단을 굳혀서 양국 관계를 분석하기는 아직은 약간 시기가 상조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물론 이제 김정은이가 전승절 기념으로 해서 중국군의 참전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중국군 그런 그 전사자 묘소에 이렇게 조화를 보내고 이런 거는 뭐 화해의 상징적인 조치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북중 관계가 굉장히 냉각돼 있고 이것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이 정도의 그 제스처로는 어떤 화해의 기류라고까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뭐 같은 의견이고요. 네. 그 최근에 뭐 김정은과 북중 간의 관계, 또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가 상당히 골이 깊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또 북한 최근에 그 정보 나오는 걸 보면 이 북중 관계가 어느 정도의 골이 깊은가 하면 외교 관계 단절 직전까지 갔다고 할 정도로 모든 고위층들이 그 중국 방문 다 차단시켰지 않습니까? 네. 고위급 회담도 다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느 한쪽의 뭐 잘못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골이 깊은가 하면 변희선 작전국장이 숙청된 것이 인민군, 북한 인민군과 인민해방군, 중국 군대와의 한 라인이 있는데 이것까지 잘라버리라고 했다는 거죠, 김정은이. 네. 왜? 작년도 7월부터 지금 북중 관계가 악화됐는데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김정은을 뿌리치고 그만큼 이렇게 초청을 방중을 할 수 있게 초청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우리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가 간부들 모아놓고 상당히 기분 나쁘게 욕을 엄청 했다는 거죠. 그 북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해서. 네. 근데 이런 정보들이 뭐 중국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나 말거나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선택하고 이제는 북한의 저 목리 부리는 항상 자기네 뒤통수를 치고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발산 이런 국가를 계속 뒤에서 두둔하다가는 G2 체면을 다 손상시키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관계가 소원해진 건 맞는데 최근에 와서 그럼 왜 그러냐? 네. 다급해진 것은 중국이 아니고 북한입니다. 당창건 70돌 맞으면서 김정은이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요. 인민생활은 더 어렵게 됐고 네. 인민군대마저 지금 식량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영양실조가 걸리는 형편에 커다란 행사를 준비했는데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을 요청했을 때 오지 않게 되면 이거야말로 김정은의 체면이 손상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중국이 다급해져서 시진핑 주석이 북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압록강, 두만강 쪽에 시찰 가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북한 쪽이 다급해졌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작년도에 안 하던 이자처럼 뭐 7월 27일 전승기념일에 전사자묘제 뭐 화환도 보내고 이런 뭐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당 창건 10월 10일 말하자면 70도를 맞으면서 지금 다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시킨다면 우리 강 교수님이 이제 네. 북한 쪽 입장이라든가 중국 쪽 입장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동북 삼성을 방문한 걸 가지고 우리 국내 언론과 일부 전문가 사이에 북중 관계의 개선에 시진핑이가 적극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런 해석을 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신호의 의미는 상당히 약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기회에 동북 삼성을 방문한 것은 지극히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동력이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의미로 본다면 시진핑 주석은 과거 어느 주석보다도 중국 내 소수민족 보호에 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가지고 네. 소수민족들을 포용하는 달래는 이런 정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북 삼성에 있는 이런 그 연변 자치족 이런 데 가서 소수민족을 껴안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 지역이 시진핑 주석의 여러 가지 정치 철학과 경제 노선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거 하나가 있고 특히 동북 삼성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현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동북 삼성 창지2 이런 그 개방 선도구의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역설됐거든요. 네. 이런 걸 강조한 것은 낙후된 경제를 좀 부활시키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신호가 더 강하게 줘야지 삼성 방문한 거를 시진핑이가 뭐 그렇게 다급해가지고 지금 삼성까지 가가지고 네. 북한에게 사인을 보낼 그런 위치가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내부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당 창건 70도를 맞아서 중국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화해의 또 원조도 메시지를 또 필요하고요. 네, 예. 보낸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최근에 한반도의 재미있는 움직임이 바로 육자회담 회원국들이 다시 만나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육자회담의 재개의 시도탄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혹시 김정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육자회담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미 육자회담은 더 이상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네. 이제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육자 당사국 간의 어떤 정책적인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이미 자리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네. 효용성 여부를 떠나서 어느 한 사람이 이거 깨버리자 이렇게 하기에는 외교적으로 부담이 따르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이 외교적인 부담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때가 이미 저는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과연 육자회담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이걸 그냥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 사일러라고 하는 차석 대표가 네. 이런 미국 일본과 중국, 한국을 이렇게 순방하면서 이런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노력을 또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는 상당한 국제적인 압박이 되는 거예요. 네. 북한 당국에도. 네. 북한 너희들도 이란 같은 길을 협상의 길을 택하라. 이런 압박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문제에 관해서 일관된 입장이 자기네는 이미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비핵화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는 북한의 핵 문제의 원인은 미국한테 있지 북한 나에게 있지 않다. 이런 게 가장 그 골격 중에 골격이거든요. 네. 그 이런 골격의 틀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그런 그 북한의 대사들이 다시 한번 북한 측 입장을 강하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 얘기는 이런 국제적인 압박의 예봉을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해 보겠다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는 이런 피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김정은이에게, 지금 김정은이는 가차없이 마음에 안 들면 내려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예봉을 피할 수 있는 이런 개인적인 말하자면 이 보호막도 좀 만들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형국인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특히 우리 한미일 삼국은 북한 핵 문제를 현재의 육자회담 구도 말고 별도의 비밀 창구를 만들어서라도 빨리 협상의 돌파구로 만들지 않으면 물 건너 가도 한참 간다. 이런 거를 정책 당국자들이 보다 좀 진지하고 또 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육자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육자회담의 효용은 이제 끝났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한미일 혹은 중국까지도 포함이 되어야지 상당히 효용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 네. 이제 육자회담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이냐, 북한을 어떻게 회담으로 끌어낼 것이냐, 이런 거에는 이미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 네. 나와 있는 안 이상의 이 회담 전략은 있을 수가 없다. 거기를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공론화되고 있는 그런 협상 전략 가지고는 불행하게도 북한 핵 문제에 조금도 가까이 갈 수 없다. 네. 왜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이렇게 육자회담의 틀, 비핵화의 협상의 틀로 북한 핵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육자회담을 추진하는 당사자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육자회담을 추진하는 수석 대표가 됐든 차석 대표가 됐든 정부가 됐든 이제는 국제사회에 솔직해져야 된다. 네. 그래서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네. 우리 김 교수님도 정치학자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이거 정말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다. 네. 2008년 12월 이후 국민들한테 기만할 만큼 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게 탐색적 대화를 하겠답니다. 아니 북한을 6년간 죽여 있는 회담인데 뭘 북한하고 해서 탐색하겠다는 겁니까? 북한하고 탐색할 게 있어야 탐색을 하죠. 네. 아직도 북한의 의도를 모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저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러면은 공론화되고 있는 이외의 다른 안이 뭐가 있느냐? 극약 처방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깬 것은 북한이거든요. 네. 북한한테 깬 벌을 줘야 된다. 이제 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계속 대가를 줘가지고
협상의 유인책을 쓴 거예요. 당근으로. 네. 대가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매를 들어야 된다. 가장 유효한 매가 뭐냐?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다 갖다 놓는 교섭을 시작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우리 남한과 한미 연합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전술 핵이 김정은한테는 어떤 우위력을 보여주는지 김정은이가 공포를 갖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김정은이는 핵 단추를 가지고 계속 한반도를 언제든지 불의 장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육자담을 비핵화의 틀 속에 어느 누구도 대통령한테 솔직히 보고 못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육자회담은 자리만 연연하는데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조용히 전술 핵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갖다 놓는다는 교섭을 해도 이게 10년 안에 되기 어렵습니다. 네. 10년 안에. 북한이 핵을 현지화시켜서 실전 배치했다. 그 날이 눈으로 확인될 때, 위성사진 확인될 때까지 미국이 안 움직일 겁니다. 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공론화에 일반 공개적으로 하면 정책적인 후폭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외교 기술이 다른다. 그래서 네.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고 협상을 해가지고 북한이 핵무기에 따른 공포의 균형을 느끼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은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네, 강 교수님 네, 저도 북한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 반대로 말씀하면 그 욕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핵이 있고 북한이 핵이 없을 때 얼마나 핵무기 철폐하라 했으면 북한이 그만큼 두려웠거든요. 네. 천여개 핵탄두, 소형 핵탄두를 비롯해서 천여개 핵탄두가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다고 계속 우리 비방 중상하고 이걸 철폐하라 91년대 이거 비핵화 선언하니까 거꾸로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가 핵을 철폐하라 우리는 핵을 하나도 없잖아요. 다 철수하고. 네. 거꾸로 북한은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핵을 자기네 가지고 우리는 핵 보유국이라 핵을 철폐할 거 아니다.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뭐라고 합니까? 핵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 다 말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조건에서 회담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미국은 핵 보유국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고 간단합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핵 군축 회담하겠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도 핵까지 있고 미국도 핵까지 있는데 우리 보고 왜 파견하나 이제 자기네가 만들어놓고 왔는데 우리 전혁현 차장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뭔가 가장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저도 그런 걸 주장했지만 핵무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공론화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핵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한다면 좋다고 그러면 동동아에 우리도 철폐했던 핵을 다 철폐하지 않았어요? 철거했던 핵무기를 다시 가져다 놓고 그다음에 동동하게 해보자.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실질적인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는 것보다 더 이제는 방법이 없다. 핵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핵 육자회담 하자는 게 무슨 의미가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참 정말 아이러니한데 한반도의 비핵화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근본적으로 좀 다시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두 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금 말씀의 주제를 바꿔서요. 사실 북한에게 우리의 경우 우리가 주한미군의 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내부의 신세대들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는데 혹시 북한 내부의 신세대들 혹은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 장마당 세대나 네. 뭐 이제 그 전 세대나 그 이후 세대도 그렇고 북한에 뭐 핵을 가져갔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먹고 사는 게 급해서 장마당 세대가 된 겁니다. 이제 국가 공급 체계가 마비되니까 먹을 걸 생필품을 어디서 얻어야 돼요? 장마당에서밖에 구할 수 없으니까 장마당에서 모금해서 산 사람 국가의 공급이 아닌 자생적으로 살아나가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핵을 가지던 핵에 관심도 없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핵에 좀 관심이 있냐면 그 장마당 이전 세대, 그 아버지, 부모들 세대, 뭐라고까지만 해. 우리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핵무기를 더 많이 생산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장마당 이전 세대인데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세대가 지금 장마당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약합니다. 아직도 장마당 세대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드라마는 한류가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머리를 변화시키고 사상 이념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대가 언제 이 세대가 커가지고 자리 잡고 할 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이 세대의 전 세대는 이 세대의 부모들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북한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허리띠 잘라먹고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장군님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철천지원수 미제와 저 앞잡이 남수를 때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북한의 흐름이에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저렇게 나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북한도 아무리 그렇다고 독재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항상 김일성, 김정일이도 그렇고 다 항상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인민을 위한 봉사중심, 항상 인민을 앞에 내세웠거든요. 인민들이 생각하는 걸 상당히 두려워했다는 거거든요. 네. 육발상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마당 세대는 이 핵무기나 이런 데 관심은 없지만
대신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지만 너무 미약하다. 아직도 이 세대는 아직 조금 더 역량이 네. 약하다. 네, 아직 장마다 세대의 경우에 미약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병들에게 신세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세대 간에 있어서의 갈등이 있는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네. 우리 앵커분께서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체제 결속력을 높여서 김정은 체제를 빨리 안착시키는 거. 이거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네. 뭐 공포 정치를 해가지고 뭐 저 비판이 있든 없든 관계 없습니다. 내가만 홀로 서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마당 세대와 노병 세대, 이 기성 세대의 큰 차이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 노병 그 일꾼 대회에서 김정은이가 직접 네. 뭐 축사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채용회를 보내 가지고 또 선물도 주고 뭐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노병 달래기에 나선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노병들은 그래도 배가 고팠지만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을 다한 세대예요. 참고 지낸 세대죠. 그래 이 참고 지낸 세대의 충성심과 어떤 혁명 정신 이거는 김정은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강 교수님 말씀대로 장마당 세대는 세태가 달라진 겁니다. 장마당인 게 뭡니까? 조그마한 북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 하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적인 말하자면 실험판이 장마당이거든요. 네. 장마당 해보니까 이거 좋거든요. 내가 버는 것만큼 그래도 조금은 옛날 선배보다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장마당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자 김정은이의 가장 두려움은 뭐냐? 이 장마당 세대가 자본주의가 뭔지. 이거 자본주의가 좋네? 이거 나만은 어떤 세야? 이거 자본주의 세상 아니야? 네. 이거 김정은이 이거 선전할 북한서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김정은 체제와 김정은이 통치 철학에 대해서 불신과 의혹을 갖게 되고 이 사람들은 지금 20대, 30대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와 나의 같은 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시간이 흐르면서 체제 이반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네. 그런 세력으로 혹시라도 세대군이 형성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리더가 엔티 리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를 염려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도 직접 노병 일꾼대에서 젊은 세대에게 노병 여러분들이 사상투쟁을 사장 정신을 강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급박하게 읍수하고 나왔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 장마당 세대는 일면으로는 자기들이 먹고 살 거 조금 일 열심히 해갖고 가져가서 먹고 살으니까 좋은 놈도 있지만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배고픈 것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네. 사상 이반 현상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갈 것이냐. 이거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로서는 또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변화의 희망의 씨앗이 될 그렇습니다. 가능성도 예, 사실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북한의 권력 투쟁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상계위에서 이 측근 서열 1위인 황병서와 4위인 김원웅 간에 있어서의 권력 투쟁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사실인지 궁금해지네요. 이건 뭐 상계 신문이 보도하기 전에 우리 언론에서도 네. 뭐 황병서가 김원웅의 아들을 조사했다.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를 시켜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왜냐하면 김원웅의 아들이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회사 사장을 하기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이 될 만한 건 다 인민군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민무력부 무역회사가 파워가 가장 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김원웅이는 인민무력부를 떠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잘 걸렸다고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한 1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계신문이 또 보도했는데 1위와 4위의 싸움이 아니고 누가 세력화됐냐, 누가 더 세력이 세냐. 네. 황변서는 사실 세력이 약해요. 조직부 부부장 하다가 총정치국장으로 간 사람이고 이 황병서란 김원웅이라는 사람은 조직부국장,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또 이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 보위부나 또 이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무력부에도 세력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모든 공포정치를 주도하는 게 김정은이 지시를 직접 받는 게 김원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위, 4위의 싸움이 아니고 황병서는 형식상 1위지만 실제적인 권한을 많이 쓰는 사람은 김원웅입니다. 이게. 네. 이 간단치가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원웅이가 감히 함부로 황병서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총정치국장이고 김정은이 주위에 딱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모함을 해서라도 또 어떻게 처리를 했겠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서로 우르렁거리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이 1위와 4위가 싸우다가 이 유탄이 김정은이 한테도 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시 둘 싸우는 걸 김정은이 알고 누구를 칠까 생각했을 때 저는 김원웅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나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손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김원웅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거
토사구팽이 시킬 때는 황병서는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김원웅이 제 마음대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너무나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용길 총참모장 치듯이 또 장성택이 치듯이 이번에는 김원웅이가 아마 제가 봐서는 3개월 빠르면 3개월 내에도 갈 수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실제로. 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들려나오고 있는데 이미 김정은이는 김원웅이를 조금 멀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네. 거 봐서는 김원웅이가 살아나려면 먼저 손 쓰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상기 보도에 의하면 김원웅이 이 황병서의 아내를 고문해서 죽였다 뭐 예.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김원웅과 황병사의 그런 권력 투쟁 얘기는 일본 언론과 홍콩 다른 이제 외국 언론들을 통해서 이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북한 정치 구조의 기본 이 틀을 보면 언제든지 항상 권력 암투는 있습니다. 네. 우리식 권력 암투가 아닌 것이지 북한식 권력 암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원웅과 황병사의 어떤 이 권력 다툼은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외신에 나오는 정도의 심각한 그런 수준인 것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1위와 4위 싸움에 누가 이길 것이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제 정보기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김원웅이도 정보기관 사람이에요. 본래 특히 북한 권력에서 이 권력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의전 서열과 권력 서열이 같이 맞물려 가거든요. 그러나 정보기관 장의 권력 서열은 그건 인자 마음이다. 김정은 마음이에요. 네. 4위든 뭐 20위든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 세계 그건 똑같은 현상이다. 왜? 김원웅이는 김정은 체제 내외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진 자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몇 위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원웅이가 언제라도 김정은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정보는 황병서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4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언제라도 4위가 역전도 시킬 수가 있고 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러나 만약에 김원호가 이게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권력 암투를 통해서 만약 제거가 된다 그러면은 김정은 체제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 정도로 흘러갈 정도의 권력 암투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디바이드 앤 룰을 또 즐기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알찬 내용을 담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